작전명 황제를 멈추게 하라. 1881년 3월 13일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날도 알렉산드르 2세 황제는 평소처럼 군사 점검을 마친 후 귀가 중이었어요. 노로드나야 볼랴는 그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어떤 마차를 타는지 경호 인력의 수와 행동 패턴까지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페로브스카야는 여러 날에 걸쳐 황제의 이동 루트 두 가지를 파악합니다. A 경로 유사시 우회용 거리, B 경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메인 루트. 그녀는 양쪽 경로에 모두 폭탄 요원을 배치하기로 합니다. 각각의 위치에는 다른 혁명가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폭탄은 손으로 던지는 투척식 수류탄 형태였어요. 페로브스카야는 중앙 지점에서 직접 마차를 지켜보며 경로를 확인하고 어느 방향으로 황제가 올지를 파악하면 손수건을 흔들어 신호를 보낼 계획이었죠. 2단계 첫 번째 폭탄 실패. 황제의 마차가 B 경로를 따라 접근합니다. 페로브스카야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던 혁명가 니콜라이 리소코프가 마차가 가까워졌을 때 폭탄을 던집니다. 폭발이 일어나 마차는 파괴되었지만 황제는 무사히 살아남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부상자들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마차에서 내려요. 이 순간은 페로브스카야가 예측한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3단계 두 번째 폭탄 명중. 황제가 마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피고 있을 때 또 다른 요원 이그나티 그리네비츠키가 그를 향해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는 황제 근처에서 자신의 발 아래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폭발로 황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곧장 겨우 궁으로 이송되었지만 약 1시간 후 사망합니다. 작전이 끝난 뒤 페로브스카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녀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지만 자신이 지휘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조용히 자신의 신념을 말할 뿐이었죠. 그리고 결국 1881년 4월 러시아 제국의 수도 중심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 암살 작전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정보 수집, 인원 배치, 실패 대비책까지 준비된 고도로 정교한 정치 암살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유내강의 젊은 여성 혁명가 소피아 페로브스카야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흔히 해방의 황제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1861년 러시아 제국의 농노제를 공식 폐지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개혁이 진짜 해방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농노들은 토지를 가지지 못한 채 자유만 얻었고 그들이 토지를 사려면 국가에 장기간의 빚을 져야 했죠.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주 계급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여전히 빈곤하고 새로운 억압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절반짜리 개혁은 많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을 좌절시켰고 진짜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낳게 합니다. 노로드나야 볼랴는 단순한 혁명 단체가 아니라 러시아 제국 말기의 혁명 사상을 가장 극단적이고 정교하게 실천한 조직이었어요. 평등주의와 민중 중심 정치를 추구했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농민이 진정한 러시아의 영혼이다. 중앙집권적 독재는 타도되어야 한다. 무장투쟁은 불가피하다. 처음엔 농촌으로 들어가 민중을 계몽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배척당하거나 경찰에 체포됐어요. 이런 경험은 평화적 접근이 실패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폭력투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노로드나야 볼랴는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목적이 아니었고 황제를 암살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어요. 1. 차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준다. 2. 국가의 중심 권력을 제거하여 혁명의 기회를 만든다. 알렉산드르 2세는 겉으로는 개혁가처럼 보였지만 농민 봉기를 탄압하고 비밀경찰 체계를 강화하며 반체제 인사를 투옥하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위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페로브스카야와 그녀의 동지들은 궁극적으로 민중의 직접 정치, 평등한 사회, 차르 없는 러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당시 러시아에서 평화적 개혁은 번번이 봉쇄되었고 암살은 절박한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소피아 페로브스카야는 185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명문 귀족 가문 페로브스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레프 페로브스키는 고위 관료였고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었죠. 어머니는 황제의 친척 집안과도 관련이 있는 상류층 여성이었어요. 소피아는 문자 그대로 황제의 곁에서 자란 귀족 소녀였습니다.
어린 시절엔 궁정 무도회, 프랑스어 교육, 가정교사 수업 같은 전형적인 상류층 교육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났지요. 하지만 1860에서 70년대 러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흐름이 일어났어요.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 농민과 민중을 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번져갔고 페로브스카야는 이 새로운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펜차 여성 귀족학교에 입학했지만 이곳의 억압적이고 군대 같은 생활에 강한 반감을 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고 독립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후 진보적인 여성들이 모이는 지하 독서 모임과 자유사상 학회에 참가했고 니힐리즘과 민중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피아는 귀족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18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어요.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 민중에게 정치, 과학, 지식 전달을 시도하는 계몽운동을 하였고 이 운동은 나로드 운동이라 불려집니다. 당시 여성의 공개 정치활동은 매우 드물었는데 그녀는 남성과 동등하게 작전, 조직, 선동에 참여합니다. 결국 그녀는 노로드나야 볼랴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군사작전까지 직접 총지휘하는 혁명가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단순한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도덕적 고민과 책임의식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하거나 실패한 작전 뒤에도 자신을 탓하며 책임을 지었고 마지막 재판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사상을 밝히고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친구였던 동지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소피아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